매일 보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날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날이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는 범죄 사건을 접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사건을 대할 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와 반대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 모두가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가해자에게 죄가 없으니 그를 석방시키라는 목소리를 낸다면 말이죠. 아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 역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때는 1984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베턴루지 공항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바쁘게 하지만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작은 소동 하나가 벌어집니다. 유명 연예인이라도 등장한 것일까요? 입국 게이트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저명한 미국 언론사의 취재진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연신 힐끗거리며 자신들의 목표물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곧이어 게이트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남성이 게이트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무섭게 수많은 카메라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렌즈가 그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마치 그가 할리우드에서 인정받은 거물급 배우나 감독 혹은 탄탄한 팬층을 가진 가수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까만 정장을 입은 보디가드가 아닌 제복을 입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남성의 정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 재판을 받기 위해 LA에서 연행된 악질 범죄자였던 것이죠.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토록 수많은 언론사들이 소환 현장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던 것일까요? 근데 이보다 더욱 의문스러운 일은 바로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법원으로 연행되던 이 남성이 갑자기 날아든 총알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쓰러진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한복판이었고 남성이 총에 맞아 쓰러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각 언론사의 카메라를 통해 미국 전 지역에 송출되고 있는 상태였죠. 결국 이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꽤 깊어 보입니다. 방송사고는 물론 재판을 앞둔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공소 자체가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은 곧바로 중지됐고요. 바로 옆에 상주하고 있었던 경찰들에 의해 남성에게 총을 쏜 가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됩니다. 미국에서 살인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징역은 물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더군다나 대낮에 경찰들 앞에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질 처벌의 수위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총을 쏜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심지어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총을 쏜 남성의 이름은 게리 플라우치였습니다. 1945년 11월 10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에서 태어났고요. 한평생 고향에 몸담으며 살아가던 남성이었죠. 평범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냈던 그는 결혼을 통해 4명의 아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두 사람은 별거를 택했고 상의 끝에 게리는 4명의 아이들 중 아들 2명과 딸 1명을 맡아 키우기로 합니다.
여행 상품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아이 셋을 동시에 키웠다고 해요. 게리는 아이들이 금전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나름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쁜 일상 때문이었는지 게리는 자녀들에게 다정다감한 아빠로 기억되지는 않았습니다. 살가운 아버지라기보다는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에 가까웠던 것이죠. 이 아이는 게리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 조디 플라우치였습니다. 몸이 약한 탓에 간혹 짓궂은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였습니다. 게리는 항상 주눅 들어 있었던 아들을 위해서 가라테 학원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라테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984년 2월의 어느 날, 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을 픽업하기 위해 가라테 학원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날따라 차가 막혀서 평소보다 훨씬 늦게 학원 앞에 도착하게 됐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어야 할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마침 계단에서는 아들의 담당 선생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었던 제프리 두셋과 마주친 게리는 그에게 아들을 보지 못했냐라고 물었죠. 제프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간다면서 뛰어가더라.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빠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3월이 됩니다. 조디의 엄마, 실종된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와요.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이죠. 엄마는 무심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넘어서 조디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추적을 시작했죠. 위치 추적 결과 그 전화는 조디의 집인 루이지애나주에서 약 30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LA의 한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즉시 경찰이 해당 장소로 출동했고 인근에서 조디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디의 증언을 토대로 이 납치범이 머물고 있었던 모텔을 급습해 그를 검거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를 납치한 범인의 정체는 좀 전에 언급했던 남성 제프리 두셋, 즉 아이의 가라테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를 납치한 범인의 사진입니다.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가라테 학원에서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선생이었어요. 동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통하는 사람이었죠. 게리는 조디가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제프리가 금전적인 이유를 빌미로 아들을 납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들도 그랬고요. 하지만 조디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너무나도 추악했습니다. 사실 제프리는 소아성 도착증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중증이었어요. 조디가 가라테 학원을 다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조디 외에도 제프리에게 성추행 혹은 성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이 학원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조디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된 그날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건 당일 제프리는 조디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곧바로 아이를 기절시켰고요. 남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학원으로 갔다가 차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다시 차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조디의 아빠 게리와 마주쳤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이의 아빠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는 그대로 조디를 데리고 캘리포니아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인은 혹시라도 누가 조디를 알아볼까봐 아이의 머리를 염색까지 시키고 열흘 동안 감금해 놓은 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디가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영리하게 행동을 했어요. 제프리가 잠든 사이에 모텔을 빠져나왔고요. 근처의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건 것이죠. 이를 계기로 범인이 바로 검거됐고요. 조디 역시 무사하게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당했던 게 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걸까요? 조디가 1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범인의 협박이 있었고요. 당시에 10살이었던 조디가 자신이 당하는 일이 범죄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성인처럼 상황을 딱딱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분명히 부족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이의 아빠 게리는 이 학원에 아들이 다니기 시작했던 것도 자신의 추천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굉장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점점 커지고 커져 범인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건드렸던 것은 아이를 왜 납치했냐는 경찰의 물음에 대한 제프리의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제프리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대량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렇게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지만 당시의 미국은 현재와는 다르게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상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심하면 민사소송에 그칠 정도였다고 해요. 시간은 흘러 제프리가 검거된 지도 2주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는 재판이 열리는 루이지애나주로 돌아오기 위해 LA를 출발했죠. 옆에는 수많은 경찰들을 대동한 상태였습니다. 곧 이 악독한 범죄자가 입국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없는 가운데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한 취재진에게 말을 겁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제프리의 이동 경로를 물었고요. 취재진은 별 의심 없이 손가락으로 그 경로를 가리켰죠. 남성은 기둥 뒤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프리가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죠. 수많은 취재진의 셔터와 구경꾼의 야유를 한 몸에 받으며 지나가던 제프리는 곧이어 들리는 총소리와 함께 쓰러졌고요. 사람들은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아까 사라졌던 의문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남성의 정체는 게리 플라우치였습니다. 제프리는 총에 맞은 다음 날 곧바로 사망했고 게리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게리가 제프리를 살해하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방송사의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었고요. 당시의 모든 장면이 약 1분 20초간의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서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가 됩니다. 2차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세간의 떠들썩한 관심을 받게 된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게리의 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심리학자로 인해 당시 게리의 상태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게리를 옹호하며 그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판사는 게리가 초범이었고 제2차, 3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징역형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생전에 가해자의 아들에게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정상참작되면서 그의 죄명이 살인죄에서 과실치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집행유예 7년, 보호관찰 5년, 300시간의 사회봉사가 전부였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판결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죠. 그러나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별거 중이던 아내와도 정식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그는 2014년 뇌졸중으로 인해 68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게리 플라우치는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가해자를 직접 심판한 사례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겨다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재판 직후 취재차 모여든 기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그를 죽일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게리의 행위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적인 장치를 통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례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용의자를 살해해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짙게 남아있게 되었죠. 하지만 무조건 그를 비판할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심정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손에 피를 묻힌 아버지. 진정한 정의라는 말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